네, 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의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수업은 낙찰자 입장에서 권리 분석을 해보는데, 자, 이 질문이 들어와서 권리 분석과 관련된 질문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어떤 사건을 지정해서 이 물건의 권리 분석을 질문하는 경우라면 답변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넓은 의미에서 어떤 추상적 의미에서 어떤 권리 분석이 무엇이냐, 권리 분석이나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히려 저희들처럼 실무를 하는 사람에겐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짧은 내용이지만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그 답변에 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일단 낙찰자 입장에서 권리 분석이란 무엇인가? 권리 분석이 누구의 입장에 서서 보든 그 민법의 적용, 그리고 뭐 민사집행법의 어떤 적용, 그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예, 뭐 법이 누구 입장에 따라 법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경매의 실무를 하다 보면 누구의 입장에서 이 권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대처해야 되는 행동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매 공부를 하고 명도를 준비하고 모든 것에 대응하기 위한 예측을 할 때 이 낙찰자의 입장에서 낙찰자가 되기 위해서, 낙찰자가 된다면 어떨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찰자 입장에서 권리 분석이란 어떤 것인가, 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 여러분 많이 제 강의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 표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이 법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 채권자들 중에서도, 자, 채권자 1의 입장, 2, 3, 4, 5, 6, 7, 자, 누가 되어서 이 사건을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주목해야 될 부분이 달라집니다. 이 다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디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냐가 달라진다는 거죠. 아주 신기하고 재밌는 어떤 이 권리 분석입니다. 이 채권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는 것. 실제 실무 어떤 특정 사건을 놓고 분석해야만 알 수 있는 건데, 일단 이 수업은 어떤 전체적인 어떤 개념을 잡아주는 수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입장에서 권리 분석은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방어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권리 분석,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입장, 자, 이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인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권리 분석의 차이가 있더라. 그리고 가장 재밌는 것은 이 점유자죠. 이 점유자 입장에서 이들의 어떤 다툼에 있어서 이 점유자의 권리 분석 굉장히 많습니다. 해야 될 경우가. 왜냐하면, 자, 낙찰자 입장에서 권리 분석을 한다는 것은 이 상대해야 될 이 점유자가 어떤 상황인지 그의 상황을 알아야만 이 점유자를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점유자가 아군이 되기도 하고 또는 적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이 점유자에 관련된 입장에서 권리 분석은 낙찰자는 꼭 해봐야 되는,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어떤 이 채권자와 이 채무자의 거래가 있고, 이것을 담보해준 또 소유권자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이들 간의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관계, 이거 얽혀 있습니다. 이 관계를 바라보는 법원의 입장, 이 법원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공정하고 어떤 정당한 법 적용을 통해서 누구 하나 손해보는 사람이 최대한 적게, 물론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한참 후순위 권리는 돈도 못 받고 사라집니다. 그것은 법을 제대로 알고 어떤 채권 거래를 하지 못한 채권자의 잘못이지, 이 판에 있어서 후순위 채권자를 모두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입장은 안정적인 어떤 이 사회 유지, 법 적용, 정의 실현, 약자 보호,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거래해가지고 균형 있게, 자, 균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 있게
그것을 바라보고 적용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해서 사회적 안정을 찾아야 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매로 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고, 낙찰자는 이 부동산을, 이 다툼이 어떠했든 간에 나는 모르겠고 이 부동산만 안전하게 내 쪽으로, 나의 소유권으로 가져오고 싶다는 거죠. 그 가져오는 과정에 있어서 미처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중에 뭐 삼채권자와의 관계라든지 또는 소유자의 관계, 일부 관계라든지, 그리고 뭐 첫 번째 점유자의 관계, 그것이 이 부동산과 따라올 수도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낙찰 받고 나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사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낙찰 받기 전에 미리 예측을 했었어야 되고, 누구와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으로 얼마 정도의 금액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자,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부동산을 사올 때 매입가에 반영해서 낙찰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측의 손해, 불측의 금전적 지출이 발생 안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경매를 왜 합니까? 왜 굳이 불편하게 이런 여러 사람들의 다툼에 얽힌, 그래서 조금 싼 듯하지만 이 얽혀있는 이 복잡한 이 부동산을 가져오려고 합니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부동산 매입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전한 매입 방법이기도 합니다. 권리 분석이 제대로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권리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부동산은 굉장히 위험한 매입이지만, 권리 분석만 제대로 된다면, 즉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 간의 관계가 무엇이고 낙찰받은 이후에 어떤 다툼이 있고 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금전적 지출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만 해낸다면 가장 안전한 부동산 매입 방법이 저는 경매라고 생각합니다. 파는 사람이 법원이고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법원이 책임을 지고, 어떻게 보면 매매보다도 안전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낙찰자에게 오기 전 과거에 있었던 그들의 복잡하게 얽힌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법원, 그 법원의 해결 방법을 낙찰자는 이해하고 그 법원의 법 적용을 한 뒤에도 남아있는, 즉 낙찰받고 소유권을 가져온 이후에도 남아있는 일부분의 분쟁을 낙찰자는 어떻게 인수하고 해결할 것이다. 자, 그것을 예측하고 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권리 분석입니다. 자, 입찰 전에 검토해야 될 사항. 자, 물론 권리 분석이겠죠. 이 권리 분석이 무엇이냐는 거죠. 입찰 전에 검토해야 될 사항은 이렇게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등기, 자, 등기부등본, 법적으로 인정되는 그 권리, 자, 등기에 기재되어 있겠죠. 이 권리적 하자. 자, 이 하자라는 단어, 하자는 누구 입장에서 하자냐? 자, 낙찰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임차권의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에 뭔가 하자가 있어서 나한테 손해가 끼칠 수 있다. 사전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자, 이 하자가 있고 없고는 누구 입장이냐? 낙찰자의 입장입니다. 낙찰자. 자, 여기서 말하는 하자라는 것이 임차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하자가 아니라 그의 정당한, 당연히 찾아야 되는 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가 이 낙찰자에게는 하자가 되는 거죠. 누구 입장에서 그 법적인 문제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하자고 누구는 정당하고 올바른 정의, 권리다. 그것이죠. 이 경매라는 건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자, 그것을 뭐 좀 더 강조하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어쨌든, 자, 등기상에 있는 권리적 하자. 자, 하자는 인수죠, 인수. 등기부에 인수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당연히 분석해야죠. 가장 중요한 거죠. 어쨌든, 정말 단순하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임차권의 하자. 임차인이 인수해야 될 것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겐 하자이지만 그에겐 권리인, 그 인수해야 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점유 해결 못하면 그 해결하기 위해서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임차인은 인수가 있느냐 없느냐. 자, 그 다음 점유권을 하자. 자, 임차인도 아닌 소유자도 아닌 뭐 유치권자일 수도 있고요. 또는 무상 점유해서 사용하는, 또는 소유자의 친척일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점유와 관련해서 낙찰자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어떤 점유권의 하자. 자, 그의 입장에서는 이 점유권은 정당하며 내가 기존에 해왔던 나의 이익이다. 내가 수익을 가져야 되는 어떤 그런 점유인데 네가 뭔데 나가라고 하느냐. 그래서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등기상에, 그리고 임차권, 그리고 이 점유적 하자. 자,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낙찰 이후에 낙찰자가 해결한다. 그러기 위해서 분석하고 법을 적용해서 해석하고 예측하는 것, 그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 소위 권리 분석한다, 권리 분석한다, 권리 분석 해봤냐. 이때 말하는 권리 분석은 이 등기, 임차권, 그리고 이 점유적 하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죠. 자, 이왕 나온 거 조금 더 말씀드리면 물리적 하자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거 제 뭐 유료 강의할 때 이 예를 들어서 많은 사진도 보여드리고 하는데, 이 물리적 하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의 하자. 자, 이것은 실제 부동산을 가지고 사용하고 관리하고 수익을 내는 과정에 있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매입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해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하자가 있습니다. 낙찰 받기 전에 발견하고 인지하셔야 됩니다. 낙찰 받은 이후에 이거 안 돼가지고 다시 되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까지 봐가면서. 그래서 사전에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자, 개발 가능성의 하자. 나는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자,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매입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하자는 그 물건 자체가 원래 본연에 가지고 있었던 특징인데 낙찰자가 발견하지 못해서 하자가 된 겁니다. 이건 순전히 100% 낙찰자의 잘못입니다. 그것은 그 물건의 원래 모습인데 왜 그것도 발견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잘 이해하고 다양한 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방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체크해서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개발 전체를 막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 다 권리 분석과 합쳐져서 복합적으로 하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업을 위해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6가지로 나눠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수업을 위해서 분류하고 나누고 뭔가 그것이 다른 듯이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편입니다. 원래 실무에서 이 경매를 시작했고 지금도 실무만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지 이 수업을 위한 이론, 지식 전달을 위한 어떤 수업 이런 것들을 좀 싫어합니다. 사실은 이 6가지는 동시에 복합적으로 모두 고려되어지고 살펴보고 분석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듯 하지만 사실은 모두 합쳐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수업을 해야 되니까 자, 이 3가지가 소위 말하는 권리 분석에 고려돼야 되는 어떤 그 하자들이다. 이 하자라는 것은 낙찰자 입장에서 하자지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일 수도 있다. 자, 이것이 부딪혀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그의 정당한 권리라면 사전에 금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 불측의 손해가 없는 그 금전적 가치를 판단해서 낙찰가에 반영해야만 된다. 그래야 안전한 매입이 된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권리 분석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수업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낙찰자 입장에서 권리 분석이 무엇인가, 과연 권리 분석이 무엇인가를 대략적인 어떤 그 개념을 잡아주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수업인데, 자, 두 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자, 그 권리 분석을 한다는 건 소유자, 채권자, 그리고 채무자, 점유자, 그들 간의 복잡하게 얽힌 다툼을 자, 법원이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이 됐고, 자, 그 과정에서 부동산만
싸게 가져오고 싶은 낙찰자 입장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이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활동을 한번 봐야 됩니다. 채무자의 다양한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이 경매의 시작, 경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채권, 채무, 자, 채권, 채무의 이 발생 시점, 이것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분쟁이 생기고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최종 마지막에 경매로서 이 일부라도 해결해서 빨리 사회적 안정을 찾아야 되는 어떤 법원의 개입, 그것이 경매. 물론 그 중간중간에 재판이 있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최대한 빨리 이 부동산과 관련된 건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이 개입되는 겁니다. 자, 이 시작은 이 채권과 이 채무의 발생 시점으로 돌아가겠죠. 그럼 이 채무자가 어떠한 활동들을 했느냐? 부동산을 가운데 두고, 자, 전세금, 보증금 받았겠죠. 자, 그 물건에 가서 살겠다. 돈을 얼마 주고 점유 이전이 이루어졌겠죠. 이 채무, 전세금, 보증금의 반환, 돈 돌려달라는데 못 주는 것. 자, 이 분쟁의 시작이죠. 은행 대출금,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상환을 못 하는 거죠.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까지 갚겠다 약속을 어기고, 자, 여기서 또 분쟁이 시작되는 거죠. 사업자금과 관련된 신용보증,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고 제대로 사업이 되지 않아서 그 돈을 상환하지 못하는, 직원들 급여를 줘야 되는데 급여를 주지 못하는, 노동을 제공했는데 그 대가를 지급 못하는 이런 채무, 거래처에 물건을 받았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냥 지인에게 또는 친구에게 뭐 사촌에게 야 언제까지 돈을 갚아줄게, 좀 얼마만 빌려주라. 자, 그 돈을 갚지 못하는, 소비대차 계약에서 그것을 상환하지 못하는, 그리고 물상 보증인도 담보 설정. 자, 친한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내가 물상 보증인이 되었었다. 자, 거기 담보를 해줬는데 이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 공사를 했는데 공사 대금을 주지 못하는 것. 자, 누구한테 손해를 입혀서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 카드를 사용하고 카드 대금을 갚지 못하는 것. 자, 부당이득을 얻었고 반환해줘야 되는데 못하는 것. 뭔가 돈이 왔고 다시 돈이 준하는 뭔가를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할 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채무자의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세금도 있겠죠. 국세, 지방세. 자, 이 약속, 기존에 되어 있던 약속, 뭐 세금 같은 거 이런 거 당연히 주는 걸로 되어 있는 약속, 아니면 이번에 채권 채무가 발생하면서 했던 약속, 자, 그것이 오고 가야 되는데 뭔가 중간에 지켜지지 못해서, 자, 이것을 법원이 개입해서 갚아라.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자, 그렇게 해결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규율하고 적용시켜서 안정을 찾고 사회적 유지를 하는 반드시 필요한 법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민법, 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민사집행법. 자, 이러한 법들로서 이러한 어떤 우리 민간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규율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칙, 법, 질서를 만들어놨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 법을 적용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법원은 그 해결의 마지막 부분이 경매다. 경매. 이 해결을 위해서 부동산을 파는 것은 강제로 그냥 법원이 이 법을 적용해서 이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법원의 입장이죠. 법원이 바라보는 이 채무자 이 활동들, 이 법을 적용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내려가서 자, 어떤 특정 부동산 하나에, 자, 여기 부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자, 이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채무자의 활동이 있겠지만, 단지 하나만 이 부동산과 관련될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사장이 전세 보증금을 받고 집을 전세 놨는데 직원들 월급을 안 줍니다. 월급을 받기 위해서 주인이 소유한 그 집에 가압류를 넣고 소송을 해서 이 경매집을 넣을 수도 있고, 거래처 대금, 또 지인에게 불린 돈, 또 이 집을 물상보증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고, 사업자금과 관련된 실용보증 기금을 받으면서 돈을 갚지 않아서 이들이 또 가압류를 넣을 수도 있고, 즉 이 부동산 하나에, 자, 이 부동산, 자, 소유자 이 부동산 한 개에, 자, 한 개가 있는데, 이 부동산 한 개에 이런 여러 채권자들이 복합적으로, 동시에 돈을 내놓으라고 이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고 근저당을 잡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원이라면, 자, 이 6가지 어떤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죠. 이 7가지 채권자들한테 누구에게 얼마를 먼저 갚아주겠습니까? 이 부동산을 팔아서. 자, 한번 결정해 보세요. 자, 여러분, 자, 은행 대출, 그리고 요 공사 대금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요 7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부동산에 담보로 있습니다. 자, 여기 부동산에. 자, 이렇게 이 부동산에 담보로 있다. 자, 이 7가지 중에서 누구에게 먼저 돈을 줄 것이고, 누구에게 못 줄 것이고, 분명히 부동산을 팔아서 이거 모든 걸 해결 못할 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돈을 나눠주고 해결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어렵습니다. 직원들 급여, 순진하게 믿고 거래했던 거래처, 그냥 빌려달라고 빌려줬던 지인, 그 보증인으로 이 담보해준 거, 공사 대금 못 받은 사람, 그리고 은행,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원이 이 모든 채무자의 활동하는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누가 언제 얼마를 거래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현실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등기부입니다. 등기. 이 등기라는 그 서류에 너네들 돈 거래할 때 내가 언제 어느 때 얼마를 주고받고 어떤 이유로 거래한다는 걸 기록해놔라. 그러면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기록 서류를 보고 내가 판단해서 해결해 줄게 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등기라는 거죠. 이렇게만 놔두고 보면 누가 언제 거래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서류가 조작되는지, 그들 간에 진짜 거래가 있었는지. 자, 이 등기부라는 이 서류를 보고 법원이 판단해서 날짜가 빠른 사람부터 돈을 주면 좀 더 공정하겠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뭐 예를 들어 이런 직원들 급여 같은 경우 등기에 기재도 못하는데 사회적 약자고 정말 손해본 거는 확실한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도 이끌고 가야만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적용되는 것들이 이런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 자, 이런 것들이 최우선 변제금으로 들어가서 일정 부분이 먼저 또 돈을 주는 겁니다. 예, 이제 배당과 관련된 수업인데 이건 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권리 분석을 함에 있어서 여러 채권자들이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부동산 하나를 팔아서 그들에게 모두를 해결할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돈을 나눠주고 그 후순위 권리는 없애버리고 하는 그 권리의 정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라는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이 기준이 없다면 그때 따라서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친한 사람을 먼저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 안 됩니다. 규칙을 명확하게 정해놔야만 다음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기준을 근거로 못 해결할 수 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 법원의 입장에서 이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한 거죠. 자, 이 7가지 등기 중에, 자,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등기 중에, 자, 너네들이 돈 거래할 때 여기다 무조건 기록을 해놔. 안 해놓은 것은 내가 책임질 수 없어. 다만 해놓은 것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자, 이 7가지 너네들 권리 중에서, 거래하고 만들어진 권리 중에서 이 7가지 중에서 가장 빠른 것, 이건 정말 공정하다고 봅니다. 빠른 것, 가장 빠른 것,
가장 첫 번째로 있는 것, 너를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돈을 나눠주는데, 너를 기준으로 해서 돈을 다 받든 못 받든 이 기준으로 해서 밑에는 전부 다 말소시키겠다. 만약에 저당권이 첫 번째 등기로 있다면 돈이 여기까지까지 밖에 못 가고서 여기부터는 못 간다. 그렇지만 이 첫 번째 이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너희들은 모두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해야만 새롭게 이 부동산을 새로운 소유자한테 넘길 수 있고, 그렇게 넘겨줘야만 그 사람이, 자, 이거 안 지워주는데 누가 미쳤다고 이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이거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네들 모두 다 치워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기겠다. 그리고 이 사람 돈을 받아서 해결하겠다. 자, 이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언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알아서 보고 1번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공정하고 확실한 거래를 하라. 이것이 바로 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원의 입장. 법원의 입장에서 이 물건을 바라본다면 말소 기준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말소 기준이 없다면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법원이라면 이 7가지 등기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등기부를 펼치니까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건저당이 있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잡으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이것을 4번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나는 이거 기준으로 잡을래. 그럼 너네들은 다 없어지고 너네들은 다 살아서 새로운 소유자한테 인수되라. 자, 기분 좋을 때는 3번 했다가 기분 나쁠 때는 6번 했다가 그때 기준이 달라진다면 누가 이 대한민국에서 거래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두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적용되는 이 말소 기준 권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거죠. 가장 첫 번째 이 7가지의 종류의 등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있는 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 만약에 담보 가등기가 첫 번째 있다. 예. 담보 가등기. 그러면 이 담보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두 번째 전세권, 세 번째 가압류 이렇게 있다. 자, 그럼 이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되니까 여기서부터 돈을 나눠주는데, 자, 이 1번 기준 이후에 모든 등기는 다 말소시켜버립니다. 만약에 이 세 번째 가압류가 이 첫 번째로 올라가서 말소 기준 등기다. 그럼 얘로부터 또 이 돈의 배분이 배당이 이루어지겠지만 어쨌든 등기, 권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등기 이후에 모든 등기는 또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기준이 필요하다. 이것은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낙찰자 입장에서는 권리 분석을 할 때 가장 빠른 이 7가지 종류의 등기 중에 권리 중에 자, 등기부에 가장 첫 번째로 있는 권리를 찾아서 그것을 말소 기준 등기로 잡고 그 위에 모든 것은 말소시키고 그보다 선순위 있는 건 내가 인수하고 아주 단순하게 분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순위,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등기는 없고 후순위밖에 없다 이러면 내가 낙찰받으면 모든 것은 소멸된다. 나한테 넘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권리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등기에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임차권이죠. 임차권. 점유와 관련된 임차권. 자, 이 임차권은 등기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잘 보기 힘드니까. 자, 그러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7가지의 등기. 자, 7가지. 자, 7가지의 등기 중 가장 빠른 것, 그죠? 가장 빠른 것. 자, 가장 빠른 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죠. 가장 빠른 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이 기준 등기를 중심으로 이거보다 빠른 것, 등기 사항의 7가지 종류 중에서 가장 먼저 있는 것, 그 날짜보다 빠른 전입 또는 사업자 등록, 이거보다 빠르면, 그 날짜가 빠르면 인수됩니다. 낙찰자가 이들의 권리를 그대로 가져가서 그대로 영속적으로 이어진다. 이 권리 관계가. 근데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다. 자, 전입이나 사업자 등록 날짜가 늦으면 그대로 소멸 인수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기준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그때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권리 분석이 다르고 기준이 달라지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중에 가장 빠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느리면 다 없애버리겠다. 그거보다 빠르면 살려서 인수하겠다. 자, 이 규칙을 낙찰자, 채무자, 소유자, 채권자 모두 다 인지하고 거래를 하라 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때 이 임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 자, 이 선보다 빠르면 인수시켜 줄 수 있다. 따라서 너네들이 전입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이 말소 기준 등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너희들은 선순위가 될 것이니까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다. 다만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하는 7가지가 너네 날짜들보다 빠른 것이 하나 있다면 너희들은 후순위가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문제되가 낙찰된다면 너희들은 인수되지 못하고 소멸돼서 손해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규칙을 정해 놓을 테니까 알아서 모두들 확인하고 거래를 하라. 이것이 법원의 입장이라는 거죠. 권리 분석이라는 건 낙찰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분석하지만 이것이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법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권리 분석이란 이런 것입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렇게 입찰하기 전에 검토해야 될 사항들, 자, 이것을 어느 정도 성격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는데 그 중에 등기상해 그리고 임차권의 점유권에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법을 적용해서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에게 어떻게 인수될 것인가, 그리고 그 인수가 어떤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킬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준비해서 협상 테이블로 가야만 된다. 자, 그래서 그 금액을 낙찰가, 예상 입찰가에서 적용해서 얼마의 낙찰을 받겠다. 이런 계산이 모두 다 종합적으로, 중요한 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하나에 집중해서 분석해서는 안 된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행복한 1%의 기부, 자, 주민센터 전화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행복한 1%의 기부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구독 신청,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